협객행, 김용 원저, 제24장. 용도주와 목도주가 비단 방석 위에 앉아서 석벽을 향한 채 애써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지라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석벽을 쳐다보았다. 한데 첫눈에 그는 약간 실망하고 말았다. 23칸의 석실에는 도형이 있었으나 최후의 석실에는 글자만 있었고 그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백자재를 찾아가 오늘 돌아가야겠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작정했다. 수일 후 수아와 석청 부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광경을 그려보며 속으로 여간 흐뭇해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즐거운 광경을 그려보며 그는 무릎을 꿇고 두 도주에게 몇 번 절을 한 후 입을 열었다. 두 분 도주께서 관대하게 대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석벽의 무공을 익히게 해주셨으니 한평생 이 호의는 잊지 않겠습니다. 불초는 이제 돌아갈까 합니다. 용, 목두 도주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만 석벽을 향해 넋을 잃고 있었다. 그가 말을 하고 절을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고심한 무공을 익히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그토록 정신을 빠뜨리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그는 두 사람의 시선을 따라 다시 석벽을 바라보았다. 벼랑간 벽에 쓰인 문자들이 맴돌면서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그는 불현듯 어지러움을 느꼈다. 정신을 가다듬어 그는 다시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머리가 띵해졌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다. 저 글자들은 어째서 저토록 이상할까?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우니. 호기심이 일어 그는 다시 시선을 석벽에 던졌다. 글자의 획 하나하나가 한 마리의 올챙이로 변하여 벽 위에서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력을 돋우고 바라보면 그 올챙이 같은 획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에 홀로 황량한 산속에서 살면서 매번 봄철을 맞게 되었을 때 종종 산개울에서 많은 올챙이를 잡아서는 봉우리 위에 물이 고여 이루어진 조그만 연못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는 했다. 그 올챙이들이 발이 자라나고 꽁지가 빠지면서 개구리로 변해 연못에서 뛰어나와 개골개골 하는 소리로 온 산 위를 시끄럽게 하던 광경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적지 않은 외로움을 씻어낼 수가 있었던 터였다. 이때 마치 다시 어릴 때의 소꿉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서 그는 자세히 한 마리 한 마리의 올챙이 모양을 살펴보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올챙이들이 위로 뛰거나 아래로 뛰어내리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 제각기 그 자세가 틀려 매우 재미가 있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등 뒤에 지향혈 내식이 절로 훌쩍 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올챙이들은 함부로 뛰며 헤엄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내공조식과 관계가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다시 한 마리의 올챙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등 뒤에 현추혈이 절로 툭 튀었다. 그리고 지향혈에서 현추혈로 이어지던 한 가닥 내식은 끊어졌다. 눈을 들어 다시 세 번째 올챙이를 바라보았다. 내식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벼랑간 옆에서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석 방주께서 태영경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니 과두문의 정통한 석학이었구려. 석파천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목도주가 형형한 안광을 빛내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말했다. 불초는 글이라고는 한자도 모릅니다. 다만 저 올챙이들이 매우 재미있게 느껴져 몇 번 더 보았습니다. 목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저 태영경은 옛날 과두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석방주는 나이가 젊은데도 그와 같이 오래되고 오묘한 문자를 알아보다니 정말 기재외다. 석파천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더 보지 않겠습니다. 두 분 도주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만 물러가지요.
목도주는 급히 말했다. 아니, 사양할 것은 없소. 이곳에 앉아서 얼마든지 보구려.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두 눈을 감았다. 석파천은 그곳에서 걸어 나오려고 했으나 그대로 떠난다면 목도주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조금만 더 보고 나가자고 작정하고 석벽에다 시선을 던졌다. 벼랑간 배에 있는 중주혈이 절로 경련을 일으키듯 격렬하게 떨렸다. 동시에 그의 전신이 함께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올챙이들은 정말 이상하다. 개구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토록 크게 뛸 수 있을까? 크게 동심을 일으킨 그는 한 마리 한 마리 올챙이를 대할 때마다 몸에 있는 혈도가 맹렬히 약동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 벽에 그려진 올챙이는 수천 수만을 헤아리고 있었다. 때로는 공교롭게 두 곳의 혈도와 경맥이 함께 이어져 전신이 시원해지기도 했다. 그는 볼수록 흥이 솟구쳐서 목도주에게 한 말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합당한 올챙이를 찾아 각처의 혈도와 경맥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하나 벽의 올챙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전신에 수백 곳이나 되는 혈도를 모조리 내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석실 안은 햇살도 보이지 않고 등불만이 켜져 있어 밤낮을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가 고프면 석실 밖으로 나가 국수를 먹거나 하면서 8-9끼니를 먹게 되었을 때 잊게 된 혈도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올챙이들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조리 그의 몸 안경맥 혈도 속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조그만 개구리가 된 듯 사지백해에서 훌쩍훌쩍 뛰노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재미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다. 석파천은 별 수 없이 몇 곳의 혈도를 이었다. 그렇게 여러 곳의 혈도를 꿰듯 연결하자 마구 뛰놀던 내식이 약간 가라앉았다. 하지만 한 곳의 혈도가 가라앉게 되면 다른 곳의 혈도가 또 움직였다. 그는 마치 마귀에 홀린 듯 석벽의 문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었고 피곤해서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으면 벽에 등을 기대고 잠을 잤다. 잠을 잔 이후에 다시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올챙이에게 넋을 빼앗기곤 했다. 이와 같은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서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잤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모조리 올챙이를 연구하는 데 소모하게 되었다. 때로 그는 용, 목 두 도주가 자기에게 기이한 눈빛의 시선을 던지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부끄러운 감정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차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갑자기 체내의 진기가 거세게 들끓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7-8곳에 정체된 혈도를 뚫고 양자강의 물줄기처럼 급속히 온몸의 경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단전에서 머리 위로 솟아올랐다가 머리 위에서 다시 단전으로 내려갔다. 자꾸만 그 속도는 빨라졌다. 그는 놀람과 당황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사지백해에서는 어떻게 내쏟아버릴 수도 없는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기운을 주체할 수 없어 그 바람으로 오학도위경이라는 장법을 펼쳐냈다. 장법을 펼쳐냈으나 내력이 더욱더 끌어올랐다. 오른손으로 검을 쥐는 자세를 취하고 십보살일인이라는 검법을 펼쳤다. 손에 검이 없었으나 검초는 잇따라 펼쳐지고 있었다. 십보살일인의 검법이 미처 다 펼쳐지기 전에 전신의 근육이 마치 터질 것처럼 팽창되었다. 그리고 진기는 자기의 뜻과는 달리 조객만호형이라는 경맥 운행을 가리킨 도보를 따라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손과 발을 춤추듯 놀리게 되었다. 매우 기뻐서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했고 고뇌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행동 같기도 했다. 조객만호형이 끝나자 곧이어 오구상 설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석벽의 도보들이 한 폭 한 폭 뇌리에 절로 떠올랐다. 은안조백마에서부터 23번째 글귀인 수능서각화까지 단숨에 펼쳐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검법과 장법은 말할 것도 없고 경공신법과 내공이 모조리 하나로 뭉쳐지게 되었고 어느 것이 장법이고 어느 것이 검법인지 분간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능서각하라는 초식까지 모조리 펼쳐내게 되자 진기는 거꾸로 흐르게 되었다. 22번째 글귀인 불참세상형 에서부터 거꾸로 펼쳐져서는 첫 번째 글귀인 조객만호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장법을 모조리 펼쳐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휘파람을 길고 우렁차게 내불었다. 삽시간에 사형객이 전수해준 염염공과 인형의 몸뚱아리에서 배우게 된 내공, 설산파의 제자들이 검수를 연마할 때 본 설산검법, 정당이 전수해준 금나수법, 석청 부부가 전수해준 상청광검법, 그리고 산호파가 전수해준 금오도법 등이 모조리 뇌리에 떠올랐다. 그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마구 손짓을 했다. 이미 순서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장자담주에도 좋고 탈검슬 전횡도 좋았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되었고 웅기조식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초식을 가다듬을 필요조차 없었다. 석벽에 수천 수만이나 되는 초식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서 손발로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다. 하하, 정말 묘한데. 그러자 두 사람이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정녕 절묘하오. 석파천은 그만 깜짝 놀라 손을 멈추었다. 용도주와 목도주가 각기 석실 한 모퉁이에 서 있었다. 얼굴 가득 놀라움과 기쁨의 빛을 띠고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불초가 그만 함부로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속으로 멋대로 움직이고 멋대로 부르짖어 두 분 도주의 무공연마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만 황송해졌다. 두 도주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으며 전신의 옷이 모조리 젖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서 있는 석실의 모퉁이에도 땀방울이 흘러 질퍽했다. 용도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석방주는 정말 하늘이 내린 기재회다. 축하하오. 나의 절을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절을 했다. 목도주 역시 절을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재빨리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두 분께서 이러신다면 불초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용도주는 말했다. 석방주. 아무쪼록 일어나십시오. 석파천은 몸을 일으켰다. 용도주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갑자기 몸을 두어 번 휘청하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목도주 역시 두 손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석파천은 놀라 물었다. 두 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고는 다가가 용도주를 부축해서 잘 앉히고 목도주도 부축해서 앉혔다. 용도주는 고개를 흔들더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웅기조식에 들어갔다. 목도주 역시 두 손을 합장하더니 스스로 웅기행공했다. 석파천은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용도주와 목도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속으로 놀람과 의혹을 금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야 목도주가 길게 숨을 내쉬더니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용도주에게 달려가 얼싸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얼싸안고서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는데 매우 즐거운 듯 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기뻐하는지를 몰라 그저 멍하니 따라 웃을 뿐이었다. 또 그 자신은 결코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크게 놓았다. 용도주는 석벽을 붙잡고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입을 열었다. 석방주, 우리 형제는 수십 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의문을 그대의 도움으로 오늘 깨우치게 되었소. 그러니 우리는 고맙게 여기는 바이오.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언제 깨우치게 했다는 것입니까? 용도주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석방주, 그렇게 겸손해할 것은 없소. 그대가 협객행의 석벽 그림을 터득하게 된 것은 당금 무림에서 제1인자가 된다는 그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오. 과거 이 석벽에다 그림과 글귀를 남긴 선배님 외에는 아마 석방주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오. 석파천은 황송해서 말했다. 불초가 어찌 감히 그와 같은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용도주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석벽의 옛 과두문으로 말하면 불초와 목 형제가 겨우 일성 정도 이해할까 말까 한데 석 방주께서는 아낌없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소이까? 석파천은 용도주를 바라보다가 목도주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 진지한 빛이 감도는 것이 결코 거짓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매우 아쉬워하는 표정이 서려 있는 것이 자기가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재빨리 입을 열었다.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이 올챙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로 중주혈이 훌쩍 뛰어놀았으며 저 올챙이를 보자 태역혈이 크게 뛰어놀았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한 마리의 올챙이를 가리키며 두 사람에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가 한참 동안 설명을 하다 보니 용도주와 목도주는 어리벙벙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은가? 석파천은 물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용도주는 더듬더듬 말했다. 원래 석방주는 한 마리의 올챙이를 보았구려. 글자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편의 태연경을 이해할 수 있었소?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불초는 어릴 적부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자도 몰라 부끄러울 뿐입니다. 목도주는 일제히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글자를 모른다고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자를 모릅니다. 나는 중원으로 돌아가서 수아에게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알아보는데 저 혼자 모른 데서야 남의 비웃음밖에 더 사겠습니까? 목도 도주는 그의 얼굴에 진지한 빛이 감돌 뿐 조금도 교활한 빛이 없는 것을 보고 결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도주는 머리가 어지럽기만 해서 석파천을 붙잡고 물었다. 글자를 모른다면서 첫 번째 석실에서 23번째 석실까지 벽에 써있는 그 많은 주해를 누가 풀었소?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도 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백할아버지께서 몇 마디 풀이를 했고 관동의 범나으리께서 몇 마디 설명을 했지만 이해하지를 못해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다만 그림만 보고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이지요. 갑자기 그림 위에 구름송이나 조그만 검과 같은 것이 있어서 몸 안에 뜨거운 기운과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용도주는 황급히 말했다. 혹시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닐까? 이분석 방주가 바로 하늘이 내린 기재가 아니겠는가? 목도주는 갑자기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아, 알았소이다. 알았소이다. 형님, 원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도주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도 역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두 사람은 수십 년간 같이 생활해왔고 무공도 같이 갈고 닦았다. 그리고 공력도 비슷했다. 다만 목도주는 원래 말이 적어 용도주보다 번거로운 일을 덜 접했기에 좀 더 빠른 시각에 그 요결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내 손을 서로 마주잡고 꼭 쥐었다. 얼굴에는 처량하면서도 씁쓸한 빛이 서렸고 또한 기뻐하는 착잡한 빛이 서려 있었다. 용도주는 고개를 돌리더니 석파천에게 말했다. 석방주, 다행히 그대가 글자를 모르기에 이와 같은 커다란 의문을 풀 수가 있었소. 이제 우리 형제들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려. 석파천은 머리를 극적극적했다. 아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용도주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이 많은 주석이라고 붙여놓은 글귀를 말하면 일부러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기로로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왜다. 그러나 그림과 글귀를 연구하는 사람치고 그 어느 누가 주애를 애써 생각하지 않겠소? 석파천은 기이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도주께서는 그 많은 글귀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용도주는 대답했다.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해를 끼친 것이 왜다. 만약에 그와 같은 주애가 없었다면 우리 두 사람이 그토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 왜다.
목도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고 보니 이 태영경은 진짜 과도문이 아니었군. 겨우 경맥혈도의 노선과 방위를 가리킨 데 불과했으니. 그리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 40년이란 세월을 어디 가서 찾는담? 용도주는 길게 숨을 불어내며 말했다. 태영경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다고 하더니 형제, 자네 머리카락은 정말 하얗게 새어버리고 말았네. 목도주는 용도주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냉소를 흘릴 뿐 더 말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똑같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 뜻은 당신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용, 목두 도주는 서로 마주보며 장탄식을 내뱉었다. 갑작스럽게 그들은 매우 늙어 보였다. 그날 동지팥죽을 먹을 때 위풍당당하고 정신이 또렷해 보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석파천은 크게 의혹을 느끼고 물었다. 그렇다면 석벽에 일부러 그와 같이 많은 글자들을 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용도주는 고개를 흔들었다. 뭐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소이다. 이 무림 선배는 아마도 후세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절세의 무공을 터득하는 것을 싫어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후에 주석을 갖다 붙인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탄식하듯 말했다. 그러나 옛날 일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소? 목도주는 입을 열었다. 어쩌면 이 무림 선배님들은 선비들을 좋아하지 않아 일부러 그와 같은 함정을 파놓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하여 석방주와 같이 그를 모르는 중후하고 얌전한 사람이 득을 보도록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용도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선배님의 의도는 정말 매우 깊소. 그러니 그 누가 추측이나 할 수 있었겠소? 석파천은 두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매우 지쳐있고 이제 모든 일에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이자 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다. 두 분 도주 만약 제가 배운 재간이 확실히 도해를 터득한 것이고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곧장 첫 번째 석실로 들어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털끝만치도 속이지 않겠습니다. 용도주는 쓰디쓰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소영제의 호의는 우리 두 사람이 명심하겠소. 소영제는 정말 마음이 인자하구려. 응당 그와 같은 덕을 보아 마땅하다 하겠소. 이후 무림을 이끌어 나갈 때 중생을 위해 복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겠소. 목도주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렇소이다. 도해의 수수께끼가 이미 풀어졌으니 우리 두 사람의 소원은 충족된 셈이요. 소영제가 무공을 연마한 것이나 우리 두 사람이 무공 연마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요. 석파천은 간청했다. 그렇다면 이 올챙이와 같은 그림에서 얻은 바를 두 분에게 이야기해 드리지요. 용도주는 처연히 웃으며 말했다. 신공은 이미 적절한 사람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벽의 도보도 공덕을 완만하게 이룬 끝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소. 소영제, 저것을 좀 보시오. 석파천은 고개를 돌리고 석벽을 바라보았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석벽에 올챙이 글들이 쓰여있던 곳에서 돌가루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올챙이 문자도 이곳저곳 지워져서 겨우 7, 8성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용도주는 담담한 기색으로 말했다. 소영제가 조금 전에. 목도주는 재빨리 그 말을 가로챘다. 그 일은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들은 빨리 무사람들을 불러 이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소? 용도주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좋고 말고. 석방주 갑시다. 석파천은 감히 앞장서지 못했다. 용, 목두 도주의 뒤를 따라 석실에서 걸어 나왔다. 용도주는 즉시 무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분부하고 제자들을 불렀다. 모두 대청에 모이도록 한 것이다.
원래 석파천은 석벽의 신공을 터득하게 된 이후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서 연습을 했던 것이다. 용, 목 두 도주는 이를 보고 크게 놀라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용 도주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손을 써서 한번 맞서 보았다. 이때 석파천은 마침 신이 들린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는데 그 누가 공격을 해오자 자연스럽게 반격하여 상대를 해주었다. 수초가 지나게 된 이후 용 도주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에 목 도주가 즉시 앞으로 나와 협공했다. 두 사람의 무공은 당근 무림에서 이미 버금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힘을 합했는데도 석파천이 새로 터득한 신묘한 무공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즉시 초식을 거두어들였더라면 석파천 역시 자연스럽게 손을 멈추게 되었을 것이지만 두 사람은 벽에 쓰인 무공이 도대체 얼마만한 위력이 있는지 시험을 해볼 양으로 계속 엄밀한 공세를 퍼부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강세가 강맹하면 강맹해질수록 석파천의 반격도 강해져 갔다. 세 사람의 장풍과 장력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고 소용돌이치면서 석벽을 후려치게 되었다. 석벽의 표면은 그만 세차게 휘몰아쳐 오는 장력에 견뎌내지 못해 허물어져 나가게 되었다. 용도주와 목도주의 장력만 하더라도 석벽을 깎고 훼손시키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석파천의 내력이 본래 극도로 강한데 새로이 얻은 공력마저 보탠 것이다. 세 사람의 장력이 모두 무학에서는 최고의 재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예리함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석벽이 망가지기는 했어도 그 즉시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바삭바삭 모래알처럼 화해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목도주는 석파천이 무공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 마침 꿈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자기 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도주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석파천이 자기도 모르게 석벽을 훼손한 사실에 괴로워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석벽이 훼손된 것은 그들 두 사람이 손을 써서 맞서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결코 석파천만을 나무랄 수는 없기도 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대청에 가서 앉았다. 무리민들과 무제자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용도주는 각처 석실의 등불을 끄도록 명했다. 다른 사람이 무공에 열중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까봐 염려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다투어 자리에 앉게 되었다. 과거 30년간 협객도해온 무림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수명이 다해 세상을 등진 분들 외에는 모두 다 모이게 되었다. 30년간 이 사람들은 조석으로 24칸의 석실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었다. 용도주는 큰 제자에게 사람의 수를 파악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것을 알고 다시 그 제자에게 몇 마디 분부를 했다. 그 제자는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으로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했다. 목도주 역시 자기의 큰 제자에게 무어라고 나직이 몇 마디 당부를 했다. 두 명의 큰 제자가 사부들이 똑같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무어라고 한마디 여쭌 후에는 10여 명의 사제들을 이끌고 대청에서 나갔다. 용도주는 석파천의 곁에 와 나직이 말했다. 소형제, 방금 석실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친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공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무궁한 화근과 무궁한 번뇌가 생기게 될 것이오. 석파천은 공손히 응수했다. 알겠습니다. 삼가 도주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용도주는 다시 당부했다. 또 옛날 속담에도 보물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도적을 불러들이게 되고 화를 초래한다고 했소. 그대가 절세신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또한 전수해달라고 강요하거나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요.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그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그대를 해치려고 할 것이요. 여기까지 말한 용도주는 빤히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 하더라도 너무나 착하고 고지식해서 강호의 잔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그 일만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하시오.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도주께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 이 후배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용도주는 그의 손을 잡고 나직이 당부했다. 애석하게도 나와 목형제는 그대가 하늘이 내린 재주를 크게 펼쳐 강호의 위세를 떨치는 웅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구려. 목도주 역시 그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고 있는 듯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석파천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관심과 애석하다는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두 분 도주는 정말 나에게 잘 대해주고 있구나. 내가 육지로 되돌아가 수아를 만나게 되면 다시 그녀와 함께 섬에 와서 두 분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용도주는 그에 대한 당부가 끝나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런 연후 그는 군웅들에게 입을 열었다. 여러 친구들, 우리들이 이 섬의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인연인가 하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연분이 끝나게 되었으니 헤어져야겠구려. 군웅들은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서는 다투어 질문을 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오?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소? 두 분 도주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는 것이오? 두 분 도주는 섬을 떠나 멀리 가시려는 거요? 한데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뒤쪽에서 우르릉 쾅하니 우레와 같은 폭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 군웅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이 섬에 무슨 괴이한 병고가 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빛을 보였다. 용도주는 재차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시게 된 것은 협객행이라는 무학도회의 비밀을 풀고자 했기 때문이었소.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월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려. 이 협객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닷속으로 꺼져들게 될 것이요. 군웅들은 깜짝 놀라 또다시 다투어 질문을 했다. 무엇 때문이요? 지진 때문이요? 화산 폭발이요? 도주께서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소? 용도주는 천천히 입을 열고 말했다. 조금 전 나와 목형제는 이 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화산의 용암이 분출되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소. 그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 이 섬은 즉시 불바다로 화하고 말 것이요.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얼굴로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방금 은연중 들려온 우레소리는 큰 천재지변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을 알린 것이외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빨리 이곳에서 떠나가도록 하시오. 군웅들은 반신반의했다. 서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석벽의 무공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곳에서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모양을 지켜보던 용도주는 다시 말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다면 석실로 가서 구경을 해보시오. 각 석실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석벽도 망가졌을게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화산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 남아있어 보았자 할 일이 없을게요. 군웅들은 석벽이 이미 망가졌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는 다투어 대청에서 달려나갔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석실로 달려갔다. 석파천 역시 무사람을 따라 함께 갔다. 각 석실은 아니나 다를까 무너져 내려앉거나 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석벽에 쓰여있던 그림과 글씨들은 모조리 망가져 있었다. 석파천은 용 목두 도주가 제자들을 시켜 일부러 망가뜨린 것을 알고 미안하게 생각했다. 모두가 나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구나. 한데 어떤 사람들은 석실과 도회가 훼손된 것이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을 떠들어대더니 재차 우르르하니 대청으로 달려오게 되었다. 그들은 용 목두 도주에게 질문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청 입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슬피 곡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은가. 군웅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용 목두 도주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묻제자들은 두 사람의 주위에 엎드린 채 대성통곡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무사람들을 해치며 나아갔다. 용도주, 목도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어느덧 그들은 세상을 등진 것이다. 석파천은 장삼과 이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두 분 도주는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셨는데 어째서 금방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장삼은 흐느끼며 말했다. 두 분 사부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두 분이 품고 있던 커다란 수건을 이루게 되어 이 세상을 떠나기는 하나 마음만은 그지없이 평안하다고 하셨네. 석파천은 여간 괴롭지 않았다.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었다. 용, 목 두 도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한편으로 연세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도해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라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석실에서 시험해 보느라고 손을 쓴 결과 끊임없이 뻗쳐오는 석파천의 내력을 막다 보니 그만 지쳐서 등불에 기름이 닿은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석파천은 두 도주의 죽음이 자기와 실제로 커다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 가책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황삼을 걸친 큰 제자는 눈물을 훔치고 낭낭히 외쳤다. 여러 귀빈들, 저의 은사들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시바삐 이 섬에서 떠나가셔야 한다는 유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군웅들을 돌아보며 다시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얻은 상선벌악의 동패는 이후에는 도움될 일이 있을지 모르니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면 남해가의 그 조그만 어촌으로 동패를 가지고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형제들은 정성을 다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소이다. 군웅들은 크게 실망한 끝이었으나 그와 같은 말을 듣자 다시 기쁜 빛을 떠올렸다. 협객도의 무제자들의 무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나선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화근이라도 막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이때 청삼을 입은 큰 제자가 외쳤다. 해변에 배들이 이미 준비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즉시 출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군웅들은 다투어 용 목두 도주의 시체에 큰절을 하고 작별을 고했다. 장삼과 이사는 석파천의 손을 잡았다. 장삼은 슬픔에 찬 어조로 당부했다. 형제도 빨리 떠나게. 이후 우리들은 반드시 자네를 찾아보겠네. 석파천은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백자재를 따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해변에 이르렀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는 출항을 기다렸다. 그들이 탄 배는 커다란 해선이었는데 모두 세 척이나 되었다. 군웅들은 모두가 이 배들을 타고 떠나게 된 것이다. 이윽고 닷줄이 풀어지고 다시 감기게 되었는가 하면 다시 올려졌다. 그리고 천천히 섬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다. 협객도에서 10년 이상이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해와 그림에 대해 거의 심취된 상태였다. 따라서 석벽이 망가진 데 대해서 애석해마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작 한 벌 베껴놓았어야 했는데 베껴놓지 않았다고 후회를 했다. 여기저기서 애석해하는 장탄식과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새로이 온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간다는 기쁨이 아쉬움보다 더 컸다. 한데 협객도가 점점 멀어지자 석파천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 그만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발을 구르며 말했다. 야단났군, 야단났어. 할아버지, 오늘이 며칠이지요? 백자재는 깜짝 놀라서는 부르짖었다. 어이쿠.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수염마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이 며칠이던가. 정불사는 선실의 한쪽 모퉁이에 앉아있다가 물었다. 도대체 갑자기 날짜는 왜 묻느냐? 석파천은 다급한 음성으로 물었다. 정넷째 할아버지, 우리가 협객도에 온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정불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100일이 되어도 좋고 200일이 되어도 좋은데 누가 그까짓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석파천은 초조해져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고3낭자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동짓날에 이곳에 왔는데 지금은 2월 말이 되었겠지요? 고3낭자는 잠시 헤아려 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들이 섬에서 보낸 지 곧 넉 달이군. 오늘이 3월 25세가 아니면 엿새가 될 것 같군. 석파천은 그만 놀라 부르짖었다. 3월이라고요? 고3낭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백자재는 가슴팍을 쳤다. 이거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석파천은 노해 부르짖었다. 정넷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2월 말까지 백할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바다에 뛰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시원하다는 겁니까? 수아도 바다에 뛰어든다고 했는데. 정불사는 그만 멍청해졌다. 2월 말에 바다에 뛰어든다고? 그럼 지금이 3월 하순이란 말이지. 석파천은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소치가 2월 말에 바다에 뛰어든다고 했으면 지금은 이미 죽은 지 20날이 넘었을 것이니 별 도리가 없지 않으냐? 그녀의 고집이 너무나 세어서 탈이야. 그리고 그는 오히려 백자재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했다. 백자재 제기랄. 이 늙은 거사. 너는 어째서 진작 돌아가지 않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느냐? 이 개가 낳은 늙은 녀석아. 백자재는 가슴팍을 치면서 부르짖었다. 맞아, 맞아. 나는 후레자식이야. 나는 늙은 도둑이야. 정불사는 다시 욕을 했다.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해. 때려잡아 죽일 개새끼란 말이야. 진작 왜 돌아가지 못했어? 석파천은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정말. 저도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자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의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소치가 죽든 살든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당신이 욕을 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라는 여자였다. 정불사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무얼하고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백자재는 오히려 석파천을 꾸짖었다. 이 녀석은 내 할머니가 2월 말에 바다에 뛰어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진작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망할 녀석아, 너도 너무나 멍청하구나. 내 녀석의 목을 비틀어 버려야지. 석파천은 너무나 슬퍼 변명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 그가 욕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남풍이 세차게 불자 해서는 3개의 돛을 달고 있었기에 매우 빠르게 달렸다. 백자재는 실성한 사람처럼 석파천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정불사를 잡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 물론 정불사도 지지 않고 맞섬에 따라 몇 번이나 손을 쓰려고 했으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주었다. 이윽고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다. 멀리 지평선이 나타나고 육지를 본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백자재는 산오파와 수아의 시체를 찾기라도 하는 듯 멍하니 푸른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다. 배는 점점 더 가까이 육지에 다가가고 있었다. 석파천은 시력을 집중해 바라보았다. 바닷가가 어렴풋이 망막에 비치었다. 자기가 떠날 때와 별로 다름이 없었다. 바닷가에는 종려나무들이 서 있었고 오른쪽 벼랑가에 야자나무 3그루가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야자나무 3그루는 바로 키가 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다. 그는 4개월 전 이곳을 떠날 때 산오파와 수아가 해변가에서 전송을 하던 광경을 떠올렸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무사히 돌아오는데 사부인 산오파와 수아가 이미 바다의 고기밥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니 그만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제대로 사물을 살펴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해서는 끊임없이 육지 쪽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한마디의 외침이 벼랑 쪽에서 들려왔다. 무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벼랑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하나는 잿빛이고 하나는 하얀 빛인 두 형체가 벼랑 위에서 아래 바다로 쌍쌍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바로 산호파와 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녀들 두 사람이 어째서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에 있는 판자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두 사람이 뛰어내린 물결 위로 힘껏 던졌다. 그리고 그 자신은 두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전신의 힘을 발밑에 모아 죽어라 하고 발로 찼다. 그의 몸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격사되어 나갔다. 그는 협객도에서 배운 고심한 내공을 단숨에 펼쳐 보였다. 판자 조각이 바닷물 위에 떨어졌으나 자신의 발이 닿을 곳과 판자 조각 사이에 아직 몇 자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보고 왼발로 허공을 성큼 내딛는 신용을 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판자 조각 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야말로 찰나의 일이었다. 그가 왼발로 판자 조각을 딛는 순간 수아의 몸이 바로 그의 곁으로 급히 떨어지고 있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왼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무게에 낙하하는 기세까지 보태지자 석파천의 두 다리가 바닷속으로 푹 꺼져들었는데 이번에는 산호파가 그의 왼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석파천은 즉시 오른손을 뻗어 산호파의 등을 받쳐들었다가 당기는 수법으로 힘을 빌려 석벽에서 본 은한조백마의 무공을 펼치며 산호파를 던졌다. 산호파의 몸은 평온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해선 쪽으로 날아갔다. 배 위의 무사람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질렀다. 백자재와 정불사는 이미 뱃머리로 달려와 있었는데 산호파가 날아드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뻗어받으려 했다. 그 순간 백자재는 호통을 내질렀다. 비켜. 그리고 왼손을 들어 정불사를 후려쳤다. 정불사가 손을 써서 반격하려 했을 때 뜻밖에도 복면을 한 여인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를 밀었는데 그 수법이 무척 괴이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정불사는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로 이때 백자재는 어느덧 산호파를 끌어안게 되었다. 그러나 날아드는 기세에 석파천의 웅혼한 내력이 실려 있어서 백자재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을 뿐만 아니라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두 발이 갑판에 커다란 구멍을 내며 주저앉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산호파를 가슴에 안고 놓지 않았다. 석파천은 수아를 안고 판자 조각의 부력을 빌려 해선 옆까지 미끄러져 가서는 갑판 위로 뛰어올랐다. 정불사는 다행히 자맥질에 능통하여 헤엄을 치면서 입을 벌리고 크게 욕지거리를 했다. 선원이 밧줄을 던져 그를 끌어올렸다. 무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한마디씩 떠들어대는 바람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 같았다. 정불사는 온몸이 생쥐처럼 젖어서는 멍하니 복면 여자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부르짖었다. 당신은 그녀의 누이동생이 아니야. 당신은 바로 그녀지. 바로 그녀 자신이지. 복면 여인은 냉소를 흘리더니 음산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흐흐흐. 당신의 담력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군. 감히 내 앞에서 사소치를 안으려고 하다니. 정불사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군. 당신이 나를 바다로 떠미는 그 1초, 그 1초는 비례 기봉으로 천하에서 오직 당신만이 펼칠 줄 알고 있어. 그 여인은 차갑게 응수했다. 알고 있다니 다행이군. 그러면서 그녀는 손을 뻗어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주름진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살결은 지극히 희었다. 오랫동안 면사로 얼굴을 가려 햇빛을 보지 못한 탓인 듯했다. 정불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문양, 아니나 다를까 당신이었군.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이 복면 여인의 성은 매씨이며 이름은 매문양으로 정불사의 옛 정인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딸 매방고가 있었다. 그러나 정불사는 사소치를 짝사랑한 나머지 중도의 매문양을 버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재회하게 된 것이었다. 매문양은 왼손을 뻗어 정불사의 귀를 비틀어 잡더니 뾰족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그저 내가 벌써 죽기만을 바랐겠지? 그래야만 기쁠 테니까 말이오. 그렇지 않나요? 정불사는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감히 버둥거리지 못하고 쓸쓸히 웃으며 달랬다. 빨리 손을 놓으시오. 문 영웅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오? 매문양은 꽥 소리쳤다. 나는 한사코 당신의 그 좋은 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요. 나의 방고는 어떻게 되었소? 빨리 나에게 돌려주어요. 정불사는 여전히 달래는 말투였다. 빨리 손을 놓으시오. 용 도주께서 그 애가 웅이산 고초령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으니 이제 그 애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매문양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 애를 찾고 나서야 당신을 놓아주겠소. 만약 찾지 못하면 당신의 두 귀를 모조리 찢어내고 말 것이오. 시끌벅적한 가운데 해서는 어느덧 언덕에 닿았다. 석청 부부와 백만검 그리고 설산파의 성자학 등 몇몇 사람들이 마중 나왔다. 백자재와 석파천이 무사히 돌아오고 산호파와 수아가 바다에 몸을 던졌으나 구출된 것을 보고 모두들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다만 성자학과 제자면 양자진 세 사람은 내심 실망했으나 억지로 웃으며 축하할 뿐이었다. 영웅들은 무태 닿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투어 흩어졌다. 범일비, 여정평, 풍랑, 고삼낭자 등 네 사람은 석파천에게 작별을 고하고 요동으로 돌아갔다. 백만검은 급히 달려와 백자재를 보고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2월 말까지 아버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2월 말입니다. 제가 경계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어머님이 저의 혈도를 짚어버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제때 돌아와 주셨군요. 백자재는 어리둥절해 물었다. 뭐라고? 2월 말이라고? 백만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오늘이 바로 2월 말입니다. 백자재는 다시 물었다. 2월 말이라니? 백만검이 확답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2월 말입니다. 백자재는 머리를 극적였다. 우리들이 협객도에 간 지 4개월이 좀 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오늘이 여전히 2월 말이지? 백만검은 공손히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작년 11월에 윤달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 잊으신 모양이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백자재는 깨달은 듯 석파천을 향해 말했다. 이 녀석, 너는 어째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지? 하하하, 윤 11월이라. 정말 작년에 윤달이 들어있었구나.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윤달이 또 무엇입니까? 어째서 작년 11월이 2달이나 있지요? 백자재는 웃으며 말했다. 너야 작년 11월이 2개든 3개든 상관할 게 뭐냐? 나는 내 할멈이 죽지 않았으니 100개 윤달이 끼어 있어도 상관없다. 무사람들은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백자재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정불사, 그 늙은 도둑은 어디로 갔지? 산호파는 웃으며 말했다.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매문양이 그를 붙잡고 딸 매방고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매방고란 이름을 듣게 되자 석청 부부는 안색이 획 변해서는 일제히 질문을 던졌다. 금방 매방고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로 찾아간다고 하던가요? 산호파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조금 전 배에서 내려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웅이산 고초령으로 그들의 사생녀를 찾아간다고 들었네.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끝내, 끝내, 그 여자의 행방을 알아냈구나. 그러더니 그녀는 석청에게 얼굴을 돌렸다. 사형, 우리들도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해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즉시 백자재 등과 작별했다. 백자재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두들 함께 즐겨야지. 적어도 열흘이고 보름은 함께 지내도록 하세.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돼. 석청은 다급하게 대답했다. 백노백부님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매방고는
바로 저희 조카 부부 사이에 난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했으나 18년간 그녀의 종적을 몰랐었는데 오늘에야 알게 되었으니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이라도 늦게 달려간다면 그녀가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백자재는 무릎을 탁 쳤다. 그 여자가 자네의 아들을 죽였어? 그런 일이 있다니. 그렇군. 그 계집애를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아야지. 자네 일은 나의 일이나 마찬가지네. 가세 함께 가자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앞장을 서며 다시 말을 이었다. 성노질, 정불사라는 늙은이가 자기의 딸년을 편들 것이네. 그리고 매문향이라는 할멈의 가전무학인 매화권도 대단하다네. 자네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네. 이때 백자재는 산호파와 수아를 다시 만나게 되자 심정이 매우 흐뭇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무슨 일을 부탁한다면 모조리 응낙할 형편이었다. 석청과 민유는 매방고에게 정불사와 매문향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원수를 갚기가 어려워졌다고 약간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런데 백자재가 스스로 나서며 도와주겠다고 하니 매우 기뻤다. 상천관의 장문인 천호 도장은 아직도 다른 한 척의 배를 타고 있어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석청 부부는 원한을 갚고 싶다는 생각에 기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하기로 했다. 석파천도 물론 무사람들을 따라갔다. 이날 일행은 웅이산에 도착했다. 웅이산은 둘레가 수백리나 되는 곳이었다. 고초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사람들은 며칠을 두고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백자재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고초령이 나타나지 않자 석청을 탓했다. 성노질, 자네 현소쌍검으로 말하면 강남의 검술 명가인데 무공은 이 어르신에게 미칠 바가 못 되지만 그래도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아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여도적에게 살해를 당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리고 그는 기침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여도적은 자네와 또 무슨 원한이 있어서 자네의 아들을 죽였지? 석청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일은 전생에 맺어진 업보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민유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형, 혹시 일부러 여러 사람을 데리고 길을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닌가요? 정말 그녀를 죽여 견아의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녀는 말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백자재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어째서 그녀를 죽이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게 됐는가? 아차. 성노질은 그 여도적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옛날부터 자네와는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보지. 석청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백부님께서 농담도 다 하시는군요. 백자재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틀림없이 그랬을걸. 그래서 그 여도적이 질투를 일으켜서 독수를 써 민여협과 자네 사이에서 난 아이를 죽였겠지. 이 늙은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의 일에는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지만 남의 일은 아주 그럴싸하게 맞추었다. 석청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민유는 길게 탄식을 토했다. 노백부님, 사형이 그녀와 어떤 애매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메가라는 여자가 짝사랑을 한 거예요. 질투심이 증오심으로 변해 어린애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저의 가엾은 어린애에게. 이때 석파천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는 그의 얼굴이 매우 이상야릇하게 변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 있지? 그러고 나서 그는 왼쪽의 산봉우리를 향해 치달았다. 원래 그는 갑자기 산봉우리 위의 사물이 매우 눈에 익었던 것이다. 바로 자기가 어릴 적에 자란 곳이 아닌가. 그는 산봉우리의 다른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그의 경공심법이 뛰어나 순식간에 산봉우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숲을 돌아 몇 칸의 초가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누렁이가 한 마리 집 안에서 달려나왔다.
그 누렁이는 대뜸 그의 어깨 쪽으로 달려들며 좋아서 날뛰었다. 석파천은 대뜸 그를 끌어안고 말했다. 아항, 내가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자 초가집 안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다. 중간에 한 여자는 얼굴이 기이하도록 추악했다. 바로 석파천의 어머니였다. 양쪽에는 정불사와 매문향이 서 있었다. 석파천은 기뻐 부르짖었다. 어머니. 그리고 그는 아황을 안은 채 어머니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 여인은 냉랭하게 말했다. 너는 그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석파천은 더듬더듬 말했다. 저는. 이때 민유가 석파천의 등 뒤에서 소리쳤다. 매방고 역용을 한다고 해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석파천은 깜짝 놀라 몸을 날려 피하면서 부르짖었다. 석부인,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분은 저의 어머님입니다. 부인의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아닙니다. 석청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란 말이냐? 석파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님이 보이지 않았고 며칠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제가 찾으러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황도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아황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개를 안고 그녀에게 보여주는데 매우 기쁜 표정이었다. 석청은 그 추악한 얼굴의 여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방고, 당신에게 아들이 있었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때 우리 아들을 죽였소? 그의 어조는 매우 차분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어조에 괴로워하는 빛이 역력히 서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추악한 여인은 바로 매방고였다. 그녀는 냉랭하게 웃더니 두 눈에 증오의 빛을 띄우고 말했다. 내가 누구를 죽이든 내가 좋아서 죽인 거예요. 당신이 간섭할 것 없잖아요. 석파천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석 장주와 석 부인의 아들을 정말 어머님이 죽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매방고는 냉소했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느냐? 민유는 천천히 장검을 뽑아들고 석청에게 말했다. 사형, 저 역시 사형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비켜 서 계세요. 만약 그녀를 죽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석청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은 매우 고뇌에 차 있었다. 백자재는 말했다. 정노사, 미리 말해두지만 자네 부부가 가만히 옆에 있다면 우리들도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겠네. 그러나 만약 자네 두 사람이 자네 귀여운 딸을 도와준다면 나도 석 노질의 청을 받고 이 웅이산으로 왔으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네. 알아서 하게. 정불사는 상대방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좋소. 약속합시다. 우리 모두 손을 쓰지 않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쪽은 석 장주 부부이고 이쪽에는 모자 두 사람이니 각기 일남일녀가 상대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승부나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와 석파천은 몇 번 손을 쓴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의 무공이 석청 부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매방고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민유는 석파천을 바라보며 물었다. 소영제, 자네는 내가 원한을 갚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지?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렸다. 저는, 석 부인 저는. 그는 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제가 절을 올리겠습니다. 석 부인께서는 마음이 곱지 않습니까? 저의 어머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연신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바닥에 닿아 쿵쿵 소리가 날 정도였다. 매방고는 단호히 외쳤다. 계잡종,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누가 너보고 저 계집애에게 사정을 하라고 했느냐? 민유는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서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이 애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이 애는 당신이 친히 낳은 아들이 아닌가? 혹시 그러면서 그녀는 석청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형, 이 소형제의 모습과 오가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혹시 그대와 매소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역시 말투는 얌전하고 어조도 상스럽지 않았다. 석청은 재빨리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백자재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성 노질. 자네도 시침이 뗄 것 없네. 물론 저 여인과 자네 사이에 낳은 아들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천하에 어떤 여자가 자기의 아들을 계작종이라고 부르겠는가? 이 매소저가 아마도 자네를 무척이나 증오한 모양일세. 민유는 허리를 구부리고 손에 든 장검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당신들 세 사람이 모여서 단란하게 사세요. 나는 떠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석청은 크게 초조하여 그녀의 팔을 붙잡고 다급히 외쳤다. 삼해, 나를 의심한다면 나는 저 계집애를 죽여 나의 결백을 보여주겠소. 민유는 쓸쓸히 웃었다. 저 애는 오가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대와도 매우 닮지 않았나요? 석청은 장검을 들더니 매방고를 향해 찔러갔다. 그러나 매방고는 피하지 않고 가슴을 내밀며 오히려 그 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장검이 그녀의 가슴팍을 꿰뚫으려고 했을 때 석파천은 손가락을 한번 퉁겼다. 찡하는 소리와 함께 석청의 장검이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매방고는 처연히 웃었다. 좋아, 석청.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겠다. 그렇지?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방고,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민유 한 사람밖에 없소. 이 석청은 한평생 두 번째의 여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오. 그리고 그는 엄숙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밖에 되지 않소. 이 말은 22년 전에 이미 당신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역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오. 그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재차 말을 이어갔다. 방고, 당신의 아들이 이와 같이 컸소. 이 소형제는 위인됨이 정직하고 무공이 탁월하며 몇 년 안으로 강호의 명성을 크게 떨칠 것이며 무림에서 제1인자가 될 것이오. 그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째서 그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소? 석파천은 초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어머니, 도대체 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성이 뭐죠? 어째서 나를 계속 계작종이라고만 불렀죠? 매방고는 처연히 웃으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천하에 아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녀는 석청을 향해 다시 말을 이었다. 석청, 당신의 마음속에 오로지 민유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 용모를 스스로 망가뜨려 이 모양이 된 것이에요. 석청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스스로 용모를 망가뜨리다니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매방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과거 나의 용모는 민유의 얼굴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아름다웠나요? 석청은 손을 내밀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20년 전 당신은 무림에서 이름난 미녀였고 나의 안사람도 용모에 있어서는 남에게 지지 않는 편이지만 솔직히 당신만은 못했소. 매방고는 방글에 웃더니 코웃음을 쳤다. 정불사는 그 말을 받았다. 그렇지. 석청 내 녀석은 너무나 분수를 몰라. 나의 딸 방고의 아름다운 용모는 감히 그 누구도 견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째서 사랑하지 않았지? 석청은 대답하지 않고 아내의 손만 꼭 쥐고 있었다. 민유가 화가 나서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매방고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과거 나의 무공과 민유의 무공을 비교하면 누가 더 고강했죠? 석청은 순순히 대답을 했다. 당신은 매화권이라는 가전의 무학에다가 이상야릇한 무공을 많이 지녔지 않았소? 정불사는 불쑥 그 말을 낚아챘다. 이상야릇한 것이라니? 그것이야말로 이 정넷째 나으리가 자랑하는 재간인데. 자네가 몰라보고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낙타를 보고 말등이 부어올랐다고 수선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석청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렇소. 방고의 무공은 정씨와 매씨 두 집안의 장점을 겸비하였으니 그 당시 안 사람은 상천관의 거막 진술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고에게 한 수 뒤떨어졌소. 매방고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문장에 있어서는 누가 더 뛰어났었죠? 석청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시를 쓸 줄도 알고 가사를 지을 줄도 알았소. 우리 부부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는지라 당신에게 견줄 수가 없었소. 석파천은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우리 어머님은 무공이나 글 공부에 있어서도 뛰어났었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어째서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때 매방고는 다시 냉소를 띠고 말했다. 그렇다면 바느질의 섬세함과 음식 솜씨는 민유보다 못했겠군. 석청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사람은 옷을 기울 줄도 몰랐고 만들 줄도 몰랐으며 계란 하나 부치는 것도 제대로 부치지 못했는데 당신의 뛰어난 손재주에 어찌 견줄 수 있었겠소? 매방고는 다그치듯 날카롭게 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나만 보면 시종 차가운 얼굴을 하고 당신의 민사매에게는 웃고 이야기하며 좋아했죠?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매우 격동된 것 같았으나 얼굴 표정만은 무표정하니 전혀 한 가닥 감정도 엿볼 수가 없었다. 석청은 여전히 말했다. 매소저, 나도 잘 모르겠소. 그러나 당신은 나의 민사매보다도 모든 점에 있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나보다도 고강했소. 나는 당신과 있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당신에게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만 느껴졌던 것이요. 매방고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 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초가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매문향과 정불사도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민유는 머리를 석청의 가슴팍에 묻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사형, 매소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우리 애를 죽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녀보다 더 행복해요. 나는 그대의 마음속에 오로지 나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제 우리 돌아가요. 원수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석청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원한도 갚지 않겠다는 것이요? 민유는 처연히 말했다. 그녀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 견아가 되살아나겠어요? 갑자기 정불사의 놀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방고, 너는 어째서 어리석게 목숨을 끊었느냐? 네, 가서 석가와 사생결단을 내겠다. 석청 등은 그와 같은 소리에 깜짝 놀랐다. 매문향은 미친 듯이 초가집 안으로부터 매방고를 안고 나왔다. 매방고의 왼쪽 소매자락은 어깨 쪽지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으며 그녀의 배꼽같이 하얀 팔목에는 한 점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직까지도 처녀의 몸임을 증명하는 수공사였다. 매문향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뾰족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방고는 아직도 옷과 같이 깨끗한 처녀의 몸이에요. 저 계잡종은 이 아이가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석파천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하나같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가득 끓어오르는 의혹을 느꼈던 것이었다. 매방고는 처녀의 몸이니 물론 석파천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며 그의 부친은 누구인가? 그리고 매방고는 어째서 석파천의 어머니라고 스스로 인정했을까? 석청과 민유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설마하니 매방고는 과거 견아를 사로잡아가기는 했지만 죽이지 않았더란 말인가? 그리하여 나중에 그녀가 보내온 그 한 구의 어린애 시체 얼굴이 피와 살이 엉켜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해졌었는데, 비록 견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견아가 아니란 말인가. 저 소영재가 만약에 견아가 아니라면 그녀는 어째서 그렇게 계잡종이라고 불렀겠는가? 그리고 어째서 그와 오가가 저토록 닮았을까? 석파천은 더욱더 오리무중에 빠져든 느낌이었다. 나의 아버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내 자신은 또 누구란 말인가? 매방고가 자결하고 말았으니 그 많은 의문은 그 누구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